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방금 소개받은 강량구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성대학교에서 이 행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꼼꼼하게 몇 가지 메모를 해주셨어요. 네, 그걸 일단은 읽고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지역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성대학교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성북구 지역 주민 그리고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상원 국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전국 대학도서관 특성화 평가 1위를 차지한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이 성북 구립도서관과 함께 오늘과 같은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대학이 지역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상원 국장님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원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상원 국장님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네, 이상원 국장님은 한국과 영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셨고요. 현재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고용정책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노동시간, 임금, 고용에 중점을 둔 연구와 정책을 개발해서 여러 나라의 정책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국장님 먼저 말문을 좀 터보시죠. 예,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외국에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한국말을 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가 굉장히 드문데, 그래서 말이 좀 어눌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젊은 대학생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북토크하면서 만난 분들이 연령대가 한 50대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딱히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될 얘기가 없을 텐데 오늘은 좀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방금 그 처음에 말문 트시는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감 잡으셨을 텐데요. 엄청난 수다쟁이세요. 네, 엄청난 수다쟁이시고 또 말씀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도 질문을 드릴 테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 드릴 기회를 드릴 텐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의견도 주시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북 구립도서관 성북구 한책 사업은 이제 민간 협력으로 진행하는 모범적 사례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 분야도 추가해서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기획위원으로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원 국장님의 책 같이 가면 길이 된다도 2023년 성북구 한책 비문학 분야 최종 후보 도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제네바에서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벙했다고 그러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뭔지를 잘 몰랐고요. 제가 아무래도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북구에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일들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내용을 알아보고서는 되게 많이 기뻤습니다. 선정됐다는 것보다는 이 검토하는 과정이 어느 행사보다도 훨씬 더 좀 구체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굉장히 열리고 참여적인 과정이라서 그런 과정에서 제 책이 검토됐다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아주 큰 영광이고 아주 큰 기쁨이었고요. 제가 그 대화하는데 몇 군데 들어가 봤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코멘트하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질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서 저도 많이 배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독서 플랫폼 금음에서 그 이상원 국장님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읽고서 토론하는 그런 온라인 모임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의견들은 보셨죠? 예, 쭉 열심히 따라서 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의견들 중에서 이제 특히 같이 나눠보면 좋을 법한 이야기들도 질문으로 가져왔고요.
또 이제 저랑 그리고 이 성북과 한 책 읽기 선정위원들이 같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고민을 해서 이상원 국장님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북구 구민들이 이제 국장님의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을 사전에 주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읽으시고 이렇게 느낌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감동적인데,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편하게 살아왔는데 작가님의 책을 보니 작가님 같은 분들이 있어 또 말씀을 해주셔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느낌 전해들으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이 좋은 평가를 저한테 하게 하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조금 움찔하는데요. 이 평가는 참 듣기가 좋네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돌이켜 보면 주위에 어려운 점도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가끔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에 너무 직면하다 보면 좀 주저앉고 싶고 그냥 염세적으로 되고 싶고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본인의 어떤 우울한 감정이나 염세적인 평가를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어떤 핑계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같이 넘어갈 수 있을 건가 이걸 고민하는 게 제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분을 딱 꼬집어서 잘 잡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의견을 읽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아마 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읽고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원 국장님 신상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 국제노동기구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는데, 근데 국장님께서 사시는 곳은 스위스 제네바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프랑스어권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프랑스 국경을 맞닿은 곳이고요.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날마다 국경을 건너서 통근을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되죠. 예. 혹시 제네바를 가보신 분이 혹시 지도를 보면 제네바가 어디에 있냐면요.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 제네바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조그맣게. 어떻게 나쁘게 보면 마치 그 스위스가 프랑스를 이렇게 잠시 쳐들어가서 거기 눌러 앉은 이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국경 저희 아이로 사무실에서 지금 국경까지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제네바 공항은 너무 국경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제네바 공항이 꽤 유명한 공항인데 반은 스위스 땅이고요, 반은 프랑스 땅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제 프랑스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스위스 공항으로 들어가서 거기 줄이 하나 그거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 길 건너면 프랑스. 그래서 국내선을 타고 갈 정도로 가깝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네바에 오래 살다가 뭐 저희 자식들도 이제 독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위해서 정반대편에 있는 프랑스로 이제 가서 살고 있고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집 밖에 나가면 말, 소, 양 이렇게, 그다음에 농사 종류는 옥수수, 뭐 밀 이렇게 아주 조용한 데 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출퇴근을 매일 하는데 주로 새끼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국경도 없어요. 뭐 국경 검문소 이런 것도 없이 매일 다니니까 사실 국경을 건너 다닌다 이런 느낌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아니 제네바에서 일하시는데 그런 근처 시골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제네바 집값이 비싼가요? 네. 바로 찍으셨는데 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제네바에서는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집을 이번에는 제네바 생활 한 20년 끝나고 나서 집을 한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네바에서 불가능해서 마침 한 20-30% 이상은 싼 프랑스고 또 조용하고요. 네.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좀 조용한 데서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깻잎 농장에서만 일하시는 분들만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노동기구에서 일하시는 이상원 국장님도 사실은 이주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고국 방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한국에 오실 때마다 하시는 루틴이 있나요? 뭐 꼭 가는 식당이 있다든지 아니면 꼭 방문하는 도시가 있다든지 등등등. 좋은 한 가지 패턴은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좀 연세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부모님 뵈러 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은 제 처랑절에 같이 올 때는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는데요. 일반적인 패턴은 계획들은 절대 안 돼요. 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딱히 뭐 찾아가고 이런 건 없는데 음식 보통 이제 외국에 있다 보면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 연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찾아서 인사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 찾아서 찾아가는 거. 그다음에 음식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꼭 그거는 먹고 가는 게 있어요. 뭐 호떡하고요. 호떡이요? 예, 그다음에 단팥빵 하고 네. 그리고 짜장면 이렇게 세 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호떡, 단팥빵, 짜장면은 먹기가 힘든가요? 없죠. 네. 없죠. 예, 그래서 가장 소중한 식품입니다, 저한테는. 네. 호떡, 단팥빵, 짜장면 기억하겠습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십니다. 네. 다음 질문하기 전에 그 돌발 질문 하나 드려보면 대학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 대학 다닐 때요? 네. 괜찮게 한 것 같은데. 예. 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유학을 가신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자, 제가 이제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국제기구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 사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한성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국제기구에서 나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꿈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국제 노동기관 유엔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를 할 때는. 근데 그 박사 과정에서 케임브리지 공부를 할 때 경제적인 이유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우연히 이제 국제노동기구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하게 돼 보니까 좀 이해도도 높아지고 관심도 생기고 해서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계속 일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취직하냐, 거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 노동 문제만 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엔은 다른 일도 많이 하셨지만 뭐 노동이 됐든 평화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지 뭐 기술 문제가 됐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뭐 노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니까 거긴 걱정을 안 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언어죠. 한국말도 경상도 말밖에 구사를 못 하는데 영어에 이제 그냥 불어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경상도 사투리가 영어 억양에는 좀 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다른 분들이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세대들 영어를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는데 영어만으로 취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좀 해당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루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덜 관심이 있으니까 뭐 전문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거기가 조금 약해지니까 예상보다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취직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분야에도 조금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 상황. 어느 능력은 되니까 이제 전문성만 조금 더 올려주면 뭐 한국 분들은 능력 좋으니까 아주 뭐 기회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에 있는 한성대학교 학생을 포함해서 성북구 대학을 다니는 지금 대학생이 ILO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하려면 가장 많은 준비와 노력을 들여야 될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관심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유엔에 취직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유엔은 직장이거든요. 여러분들 할 때 나는 삼성 취직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삼성에 취직할 때는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삼성에 취직하는 것이듯이 유엔에 취직하다 할 때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저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뭘 해보고 싶었다는 거고, 뭐 건강이나 과학 문제에 관심 있는 그런 거, 그거에 좀 더 명확해지면 유엔이 그런 걸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일단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유엔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두리뭉실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분야에 해당되는 정확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준비를 하시면 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ILO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ILO의 상근자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꾸역꾸역 올라가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꾸역꾸역이 맞습니다. 예. 네, 네. 자, 지금 ILO에서 이상호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ILO라는 게 이제 아마 좀 낯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유엔의 일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엔의 전문 기구입니다. 전문 기구라 하면 국제보건기구 WHO처럼 노동을 전담하는 유엔 전문 기구라 생각하시면 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유엔 기구는 대부분 다 정부 기구잖아요. 그런데 ILO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자도 다 들어있으니까 노사정이 다 들어와 있는 기구고, 거기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만이 그게 국제노동 기준이 되고 정책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노동 기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분들은 그거 뭐 노동자들이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부도 기업도 동의한 기준이라는 거고. 제가 하는, 그리고 이제 ILO가 만들어진 지가 19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으니까 유엔 전문 기구 내에서는 맏형입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거고요. 제가 하는 게 이런 고용정책국장이니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그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은 다시 좀 힘이 떨어지고 이제 정책 개발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직원들의 연구 조사 이런 사업도 하고, 저는 출장도 많이 다니고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개발도상국 도와주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제네바에 있지만은 집에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은, 출장이 많은. 1년에 12달이면 출장이 몇 달 정도나 됩니까? 지금은 많이 코비드 이후는 좀 줄었는데, 아마 코비드 이전 기준으로 하면 한 30% 정도는 출장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사모님도 계시는데 출장을 가시면 사모님은 좋아하세요? 아니면 서운해하세요? 포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라는 책의 제목,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방금 ILO가 1919년에 설립된 기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1921년 1월에 루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작가 그리고 지식인이 고향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글에 이제 나온 그 인용문에서 따온서 제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루신의 글을 자주 읽으세요? 저 루시안의 광팬이죠. 예. 네. 뭐 온갖 종류의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는 아큐정전의 저자로 유명한데, 루신의 글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루시는 광팬이라서 심지어 편지, 일기 이런 것도 다 읽었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 보는데, 지금 한 5년째 읽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책을. 근데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서 계속 보게 되는데, 제가 제일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루신이 살았을 때 중국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20세기 초니까 뭐 강대국에 휘말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민들의 삶도 형편없고,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별로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안 들리니까 굉장히 비관적이기 쉬운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도
뭔가 바뀔 수 있다 또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절대 포기를 하지 않고요. 그런 점이 하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투쟁하고 이렇게 본인이 또 자기 모순적이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자기 생활에 이렇게 이게 자꾸 자기 모순적인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걸 또 여과 없이 드러내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도 가능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사람은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성격이 별로 안 좋은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또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은 그래서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따온 인용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저도 이 인용문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한 십수년 전에 펴낸 밥상혁명이라고 하는 먹을거리와 관련된 책의 서문에서도 인용을 했었거든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인용문에서 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라는 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 루신에 대한 애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보면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루신처럼 틈날 때마다 읽는 국내외 작가 중에서 다른 분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뻔한데 굉장히 같은 책을 저는 자주 읽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김수영 시인도 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것도 다 읽는 편에 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에서 김수영 시인도 그렇게 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옛날 사람으로 가면 연암 박지원 책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읽는 편이고 외국에 나가면 뭐 조지 오웰이라든지 버나드 쇼 이런 그 대가들이 쓴 책들을 통으로 이렇게 좀 다 모아두고 계속 살펴보는 거죠. 김수영, 박지원, 조지 오웰, 버나드 쇼. 네, 여기에다가 루신. 독서의 폭이 굉장히 넓으시네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책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왜냐면 제가 제네바 브루클린에 사는데 한국 책을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영어 책도 이제 아마존으로 주문하게 되지만 또 이게 보지 않고 책을 사는데 아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서가에 이렇게 책을 꽂아두고 끊임없이 자꾸 찾아보고 달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이러니까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책이 몇 개 없는 게 워낙 넓게 있다 보니까 계속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ILO 국장님 정도 되셔도 영어보다는 한글로 책을 읽는 게 더 편하신가요? 그렇죠. 한글로 쓴 책은 한글로 쓴 게 편한데 이제 조금이 그래도 한 25년 외국 생활 30년째거든요. 30년 되니까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을 한글로 번역한 거 있잖아요. 그 번역된 책을 번역판 책을 읽기가 좀 힘든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영문으로 한번 읽어본 책을 보통 이제 영문으로 나오는 유명한 책은 바로 사서 보거든요. 살짝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네. 사서 보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안에서. 그런데 이제 국문으로 번역됐을 때는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성격이 안 좋은 거죠 사실은. 네. 방금 4명의 작가를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관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얼른 생각나시면은 뭐 에세이라던가 아니면 책 제목 같은 걸 좀 언급을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완전 잡식성이라 새 책이 나오면 거의 좀 챙겨서 보는 편에 당장 떠오르는 책은 지금 현재는 없네요. 최근에는 아체모글루에서는 경제학 책이지만 저는 요즘 관심 있는 게 불평등 문제에 관한 책은 거의 다 사서 읽어보는 편인데 최근에 인상적으로 읽었던 건 권력과 진보라는 책이 그 책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데런 아세모글루라고 하는 MIT 경제학과 교수가 쓴 권력과 진보라는 책이 최근에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나갔거든요. 이상원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다니까 관심 있으시면 또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이상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이게 되게 어려운. 제가 어렵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 저만 아니라 저희 아이로 국제 노동기구잖아요. 노동이 가운데 딱 박혀 있으니까 우리 이 노동을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동이 도대체 뭐냐 이런 논쟁을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직 네,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도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범위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꾸 너도 노동자야라고 하는데 나는 노동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기업 측에서는 지금 우리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들은 자영업자지 혹은 사업가지 노동자가 아니야. 그래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논쟁이 최근에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 입장은 우리 회사 내에서 아이로 내에서는 제 입장이 아직은 다수파 입장은 아닌데요. 저는 이 노동을 일하는 걸 일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재정의해야 되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동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이해 방식은 노동법상의 노동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노동법상의 노동이라는 게 제조업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남성 중심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변화하는 것은 뭐 서비스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영업인지 아니면 이 뭐 종속 관계에 있는 것지도 좀 불투명한 이런 형태의 노동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여기까지 다 포괄을 해서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아니라 일 또는 일자리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경제학의 GDP를 정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로 정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정의한다는 얘기는 금전적인 거래가 관련되어 있는 행위만 노동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일로 인정. 그러니까 돌봄 노동, 집에서 하는 돌봄 노동 싹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발적으로 하는 뭐 이렇게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다 빠지니까 이런 면도 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돈 거래가 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는 다 인정한.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노동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힘든 얘기가 되는 거는 노동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를 규정하고 경제를 규정하고 경제를 측정하는 방식과도 바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장은 이 문제는 전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뭐 노동 전문가들만 논의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이상원 국장님의 관점에 따르면 집에서 엄마가 일을 하는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는 지불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엄연히 일이고 노동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돌봄 노동을 요즘 하시는 게 뭐 나이 드시면 돌봄 노동 해주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거 좀 하시라 도와주라고. 그러면 이제 약간 시혜적으로 돈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고생하시니까 뭐 어디 쓰시라고 이렇게 주는 건데, 만약에 이게 돌봄 노동이 기본적으로 노동이고 일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걸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돌봄 노동을 했을 때는 국가와 사회가 그 노동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혜적인 게 아니라 권리 내지는 권리적인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정책적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을 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돈은 똑같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바라보는 방식이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회적 운영 방식이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경제학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경제학자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죠, 여전히. 네. 그런데 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보면 경제학을 놓고서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하세요.
특히 경제학의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비판적이신데 ILO의 경제학자 출신들도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일도 잦으세요? 많이 싸우죠. 예. 네. 엄청나게 싸워요. 저희 직원들하고 매일 싸웁니다. 예. 그 특별히 노동을 바라보는 지금의 주류 경제학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노동 행위를 하기 우리가 뭐 취직을 다 여기 다 취직을 하셨으니까 뭐 본인의 노동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받는 그 임금이라는 걸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노동력이라는 게 사실 상품처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상품이 아닌 상품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품처럼 우리가 서로 거래를 하지만 상품이어서는 안 되는 이런 긴장 관계가 처음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은 이걸 상품처럼 처리하는 장면을 이렇게 좀 잘 잡아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경제학 쪽에서는 상품이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간과를 많이 해요. 빼먹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싹 무시해버리고 저 경제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동 경제학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라고 했을 때는 이 둘 간의 긴장 관계를 아주 잘 유지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정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시류 변화에 따라서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상품적인 측면만 너무 강하게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노동 문제를 그냥 임금 문제로 치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산업 안전 문제라든지 뭐 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비경제적인 게 되니까 부수적인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편향들이 생겨나는데 그 밸런스를 잘 잡아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시장 경제인데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기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노동 경제학이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상품적인 측면에만 강조점을 두는 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은 제 생각에 100% 동의를 안 해요. 네. 그 인간의 노동을 상품으로 보면서 생기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산업재해와 그 산업재해 때문에 사망하거나 혹은 이제 신체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인데 사실 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처음 펼쳤을 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책을 내려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노동 현실 특히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시거든요. 자, 여기서 좀 질문을 나눠서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흠모하는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아주 나쁘죠. 많이 나쁘죠. 아주 나쁜 수준입니다. 아주 나쁜 수준이게 뭐 경제학적으로 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산업재해 또 특히 이제 산업 사망률, 산재 사망률이 현저히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려보면 혹시 경제학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 소득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산재 사망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예쁜 곡선이 나와요. 이렇게 쫙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곡선이 나오거든요. 여러 나라 합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북극성처럼 위에 딱 꽂혀 있는 나라가 한 나라 있어. 그 이제 너무 바깥에 있으니까 이제 통계학적으로 아웃라이어라고 네. 보통 하잖아요. 그게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소득 증가, 뭐 국민 소득 증가나 뭐 경제 성장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산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고 그 간극이 굉장히 지금 크다는 거죠. 아주 쉽게 금방 말씀하셨지만 소득만 보면 선진국인데 산재만 보면 완전 후진국입니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격차가 있고 제가 이 경제학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한 30년 동안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산재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좀 먹고 살기가 좀 좋아지면, 그러면 기업이 조금 살만하면 산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우리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뭐 불가피론, 현실 불가피론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30년 동안. 근데 30년이 지금 지나서 한국의 국민 소득은 선진국이거든요. 지금 상위 10%에 12에서 13위 사이예요. 완전 선진국인데 지금 사망제율 특히 여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조금 무감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게 사실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무식하게 그 앞에다 배치했어요. 네. 너무 무거운 얘기인데. 네, 그 안에서 볼 때보다 밖에서 볼 때 뭔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대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유독 아웃라이어인 중요한 이유를 짐작하시는 게 있으세요? 몇 가지 이제 가설이 있어서 책에도 이제 썼는데요. 물론 이제 세 가지 측면에 첫째는 이제 뭐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저는 산업 안전 문제를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의 문제, 생명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기본적으로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법이랑 제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나쁘진 않은데 아주 법이나 제도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아니 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이 법 제도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산재율이 생긴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하고 잘 빠져나가는 방법을 좀 굉장히 잘 찾아내는 편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이 산재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려고 책을 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은 최근에 뭐 제빵회사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문제 생기면 외국에서는 난리가 나거든요. 정치인들 뭐 국회 뭐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막 이 국회에서 난리가 날 텐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시민들 반응도 즉각적인 반응은 있지만 그 뒤로는 좀 금방 이렇게 사그라드는 게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몇 가지 가설이 있지만 제가 제일 무게를 두고 있는 거는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한국의 그 산재라는 사회적 위험이 특정 계층으로 몰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 외조화라는 거죠. 이제 너무 심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뭐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런 좀 무식한 표현을 썼지만 한국에는 일감 몰아주기도 있지만 산재 몰아주기도 있다고. 비정규직이랄지 하층이랄지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너무 크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중산층이나 그 이상은 산재 위험이 제로예요 지금. 혹시 중산층 이상분이 최근에 산재 사고가 돌아가신 분이 최근 5년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 특정 계층의 좀 취약 계층의 산재가 이렇게 집중되고 우리는 이제 위험이 없으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행동할 유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재라는 사회적 집단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는 최악의 방식이거든요. 이게. 네. 왜냐하면 총량이 안 줄어요. 총량은 줄질 않고 이 총량을 넘겨주는 방식만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도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산재라는 게 이제 산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 배제, 분리 이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매일매일 산재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숫자로. 그런데 그 숫자로 올라가는 그 사망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족이거나 혹은 옆집의 아이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아니라면 굉장히 공감이 안 되고 둔감해지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또 역설적으로 그 이야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이
경제학의 태도인 아담 스미스예요. 예. 아담 스미스가 그 사회적 공감은 거리의 함수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산재 위험으로 떨어지면서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책에서 이제 울타리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울타리는 사실은 나와 생활 수준이나 소득이 다른 분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종이 다른 분들 수도 있겠고 뭐 국적이 다른 분들일 수도 있겠고 뭐 좀 더 확장하자면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일 수도 있겠고 이제 그게 사실 공감의 반경이 넓어지고 자꾸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것과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노동 정책을 만들고 고민하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사실 그 답이 딱 부러진 답이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인데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제일 큰 이유가 울타리가 너무 많아요. 울타리가 너무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 인간 사회가 참 이렇게 울타리 만드는데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을 수 있을지 정말 진기명기에 가까울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오래 계신 분들이 본인 하던 일을 딱 빼와가지고 퇴직을 한 다음에 그걸로 회사를 만들고 이제 그걸로 이제 자기가 사장이 되면 그 일은 또 다른 하청하는 기업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일하는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 내에도 있고 저기 뭐 모든 분야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건 아마 이 인간 본성에 이런 울타리 치려고 하는 본성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울타리를 친 다음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짬짬이하고 네, 그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밀어내거나 배제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아주 잘 작동이 되면 그걸 우리는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근데 이 공동체가 잘못 표현되면 울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둘 간의 큰 차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뭐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집단적인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집단적인 규제, 아예 이걸 못하게 아예 이런 여지를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좀 그건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기업 규제라고 할지 뭐 공적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더 강하게 실행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이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이제 고민은 그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막 독점도 못하게 하고 이런 역사적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상황에 항상 좀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그 사회적 힘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그걸 모할 수 있는 동력들이 굉장히 강해져 있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도 조금 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걱정이죠. 그 다시 산업재 얘기로 돌아오면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한국의 산업재의 피해 건수를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하는데 첫째는 정부죠. 정부 얘기인데 네. 정부가 아주 일관되고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업이 이렇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메시지를 일관되게 정부는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 산재 이렇게 할 때 뭐 기업 상황이 이렇게 한다.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산재를 처리가 항상. 그러니까 생명권이니까 이건 세상에 뭐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원칙이어야 되는 게 강구해야 되고요. 그 대통령께서 자주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산업재해가 생긴 기업에 대해서는 불관용이다. 뭐 이런 식의. 네. 네.
그거 이제 기업의 문제죠. 기업이 한국의 법 제도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뭐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건데 문제는 이게 적용하는 게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적용에 좀 더 엄밀성, 엄정성 그래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아까 다시 얘기가 돌아가는데 이 사람 다가 기업도 눈치를 보는 그룹이고 정부도 여론의 국가 원리 눈치. 또 여론을 보잖아요. 눈치를 보는 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감수성이 낮은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큰 사회적 힘이나 압력을 느끼지 못하는 게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뭐 책에도 썼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천장이 무너져서 한 10명 정도가 거기 콘크리트 더미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관이겠죠. MBC, KBS 있는 방송다가 총출동해서 불 켜고 이제 24시간 구출될 때까지 그 생방송 중계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에서 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천장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갇혔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를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똑같은 숫자인데 전혀 다르고요. 그러니까 전혀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의 산재를 보도하고 이런 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산재 보도하는데 뭐 꽃다운 청춘이 죽었다라든지 뭐 이제 막 갓 신랑 뭐 아이를 두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산업재해를 당하게 된 이유와 그 원인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컨텍스트 이런 걸 보고요.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특징이라는 게 드라마 한번 그 장면 지나고 나면 그냥 관심 없잖아요. 다음 장면 넘어가니까. 그런 게 자꾸 반복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뭐 여러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케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 이름 기억하실 텐데 그 케인스는 참 그 낙관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케인스가 1930년에 쓴 다음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그 에세이에서 케인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2030년쯤 되면 하루 3시간만 일하면 충분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30년이 7년 앞으로 남은 2023년에 현실은 주 69시간 일할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그 이제 고용노동부나 정부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주 69시간까지 일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세상을 염두에 두면 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노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스의 비전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는 노동 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걸까요? 네, 그 케인즈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비슷한 맥락의 그 아이로가 제가 1919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첫 번째 한 게 아이로 협약이라는 걸 채택을 하거든요. 그 협약 1호가 바로 8시간 노동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년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8시간 노동을 제일 지키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케인즈 예를 돌아가면 케인즈가 그렇게 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물적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물적 욕망이 덜해질 거라는 전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아담 비유를 해서 아담과 같은 욕망이 이제는 생산력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좀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그게 약간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게 역사상 자연스럽게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직 정책과 정치와 사회적 개입을 통해서만 노동시간을 줄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20세기 초반에 유럽의 노동시간이 미국의 노동시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한 연간으로 치면 한 400~500시간 차이 정도 나도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근데 그게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의 노동 시간이 미국보다 훨씬 작아지거든요. 왜 그런 일이냐면 거기 사회 정책적 개입이 있었던 거고, 뭐 노동조합도 있었던 거고요. 기업도 좀 더 생산성 베이스로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그런 방식을 택했다는, 그러니까 사회적 개입이 결국은 노동 시간 단축이 가장 중요한 단초한 거고, 거기 아까 아세모글루가 뭐 진보와 권력이라는 책에서 사실 하고 싶은 권력과 진보라는 네.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압력이라는 건 뭐 노동조합이라던가 아니면 시민들의 직접 행동 아니면 여론 등등이 그 노동 시간이 줄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것이 수용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ILO에서는 야근이 잦으신가요? 다시 제 아내 눈치를 보고 답을 해야 되는데 야근 별로 없고요. 근데 야근이 별로 없는데 왜 사모님 눈치를 보세요? 야근이 별로 없는데요. 집에 가서 일을 하죠. 사무실 저희 출퇴근은 가능하면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제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일감을 집으로 가져오면 사실 그건 인정되지 않는 야근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예. 사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일해야 된다고 가사노동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수당도 못 받아오고 그건 진짜 좀 불만을 가지실 만한 대목인데요. 예, 그 대목은 제가 할 말이 지금. 근데 일감을 가져가야 할 정도로 ILO도 그 어쨌든 노동의 양이 많아요. 그 약간 한국하고 외국 특히 저희 아이로하고 좀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저도 초창기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뭐 정부식으로 하면 사무관 시절이나 뭐 팀원 시절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주니어인 분들이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착착 올려 보내주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보내주면 저도 아직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슬라이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직접. 그 대신 이제 직원들한테 뭘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제가 만들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올려주는 모든 서류를 제가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다 고쳐야 돼요. 이게 빨간 펜이 아니라 요즘은 다 트랙 체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고쳐서 다시 제가 직원들한테 보내서 직원들이 오케이 하면 제가 그걸 받아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상향 위로 이렇게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이제 또 출장을 가게 되면 또 사무실은 사무실 일대로 쌓이고 출장은 출장으로 쌓이니까. 그런데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대신에 이 시간은 길긴 한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독자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원한 컨트롤하는 거는 제가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약간 조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ILO는 주 몇 시간 노동인가요 지금? 계약서에는 아마 40시간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건 한국이랑 똑같네요. 40시간인데 보통 직원들은 한 40시간 거의 다 맞추고요. 그 휴일은 많아요. 휴가는 1년에 6주니까요. 6주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휴가도 가능하고 또 재택근무하니까 요즘 50% 재택근무하니까 근무 환경은 뭐 나쁘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 ILO가 제가 다니는 직장보다는 확실히 근무 환경이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그 국장님의 비전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유럽만 하더라도 뭐 주 35시간 노동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소수의 노조라던가 뭐 노동운동가들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정부 차원에서 검토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 40시간보다 노동시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뭐 단선적으로 금방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주 한 35시간, 36시간으로 경제나 노동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독일의 뭐 이게 메탈이나 이런 데는 35시간씩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헬스장 단체 협상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데 이게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35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에 돌봄이랄지 아니면 뭐 쇼핑이랄지 이런 쪽이 영업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는데, 여하튼 거기에 영향이 있는데, 그걸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일찍 퇴근해서 35시 일찍 퇴근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뭐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된다 이런 책에서 좀 다루긴 했지만 소비 문제랑 노동 문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고민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 노동 시간 단축이 35시간 이렇게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여서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여가 시간을 소비에 쓰려고 하다 보면 그 소비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노동 시간을 전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네. 좀 고민해야 될 게 많은데 이 대목에서 좀 실없는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에 주 32시간 혹은 35시간이면 주 5일 중에 하루 쉬는 날이 생기잖아요. 그 국장님은 금요일 날 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수요일 날 쉬는 게 좋으세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저는 금요일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왜냐면 수요일이면 그 다음날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수요일파가 있고 금요일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네. 그리고 경제학자시니까 뭐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도 한번.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라 아마 경제학자가 기업을 한다 그러면 아마 금요일을 하라고 직원들한테 막 푸시를 할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경제학 하시는 분은 생산의 영속성, 이렇게 컨티뉴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지 생산 수준이나 왜냐하면 한번 브레이크를 걸면 생산성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 경제학자가 아닌 기업 하시는 분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사전 질문 중에서 또 무거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밖에서 국장님께서 바라본 한국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인가요? 네. 제가 책을 이렇게 쓰고 희망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네요. 예, 저는 사실 조금 좀 의외로 생각하실 건데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한국에 계시면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잘 좀 이 실감을 하시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30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만 있었고요. 근데 한국의 지위가, 한국의 이미지가 3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속 봐왔거든요. 네. 또 저는 또 유엔에서 일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랑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이랬었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었고 최근 10년 동안 한국이 전 세계에서 뭐 국민소득 이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K-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관심 있어하고 존경하는 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든 간에 뭐 엉망진창이든 여하튼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과 소득 향상을 이룬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적어요. 아시아에서 그런 나라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수용할 만한 형식의 민주주의를 갖춘 나라이면서 경제를 꾸준히 성장한 나라. 뭐 인도 이야기면 인도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없어요. 남미는 원래 그런 나라들이 많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어느 날 갑자기 외국 언론들이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왜 한국이 뭐 큰 회의를 할 때면 한국이 왜 끊임없이 초대를 받느냐 하면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 좀 그럴 거라고 해서 그러면서 희망적이죠. 네.
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울타리치기에도 굉장히 능하고 그리고 또 아까 산업재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느꼈듯이 좀 주변에 있는 분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에 굉장히 둔감하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북적북적대면서 잘 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믿는 거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뭐 어려운 상황이라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도 60년대는 더 힘들었지, 70년대는 더 힘들었지 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많이 거쳐왔기 때문에 뭔가 방안이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뭐 저는 그런 면에서 낙관을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한국은 바깥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뭐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그래. 그런 거 어느 나라에 사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유럽은 독일은 뭐해, 뭐 미국은 뭐해, 뭐 일본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산재 문제부터 다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하나 만들면 어디 족보도 없는 그런 법을 가져와가지고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던데 이러는데요. 근데 이 한국은 그 단계를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문제는 한국이 아주 독특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 산재는 나라는 선진국인데 산재는 후진국인 거잖아요. 이런 현상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스스로의 자신의 해법을 찾아야 될 때가 딱 지금인데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네, 뭐 이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자제분이 두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딸, 아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 20대신가요? 그 요즘에 20대 혹은 30대 후배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후배들이 많잖아요. 약간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최초로 더 가난해지는 세대가 될 거라고 절망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도 지금 20대 학생들도 있는데 선배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조금 뭐 미안함, 책임감 이게 제일 먼저죠. 사실 저도 사실은 외국 생활을 했지만 586 세대의 일부고 그리고 뭐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 울타리를 친 세대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을 한국에 못 만나봤지만 저는 한국 분들을 외국에서 주로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만나고 제가 한결같이 느끼는 건 왜나 기성 이 외국에 나와서 그런가요? 한국에 있으면 젊은 세대 좀 기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외국에서 만난 한국 분들은 뭐 외국에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굉장히 쾌활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도 언어 능력이고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도 많고 대신 굉장히 넓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게 다양하게 아는데 한 분야에 대해서 좀 파고들어서 깊은 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여하튼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한국 친구들이 제 생각에 유럽 친구하고 해도 전혀 모자란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회 제도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지원이라든지 지지가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역량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만 좀 잘 살리고 사회적 지도, 사회적 공적인 지원, 사회적 지원만 좀 더 열심히 고민해서 좀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상원 국장님 사모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거든요. 오케숙 선생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오케숙 선생님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전에 이상원 국장님과 오케숙 선생님이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쓴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책 제목이
우린 11살에 만났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시면서 사시는 건데, 네, 11살에 만난 사모님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지금 저한테 나 저기 물어보는 줄 알았죠. 예, 11살에 만난. 제가 사모님한테도 여쭤보려고요. 네. 제가 답변을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11살에 만난 건 맞고요. 질문이 왜 좋아하느냐였죠? 어디가 그렇게 어디가 좋으시냐고. 그렇게 좋으냐고. 일단 보시면 알겠죠. 아니, 안 좋으세요? 별로? 아니.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답이 안 되면 집에 가서 또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보시면 알죠. 굉장한 미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보완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미인인데 저는 아니고, 그다음에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내향적인 편이고 이제 저는 외향적인데, 저희들 운이 되게 좋은 게 이 내향적 외향적이 만나면 꼭 잘 맞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운이 좋게 좀 그런 점이 잘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사회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처가 굉장히 사회적인 거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면 저는 좀 심각한 이야기, 뭐 뜬금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제 처는 아무래도 그 분위기를 좀 맞춰서 좀 그 주제에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 이런 것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케소 선생님께서도 이상원 국장님이 왜 그렇게 좋으신지 답변하실래요? 예. 저 녹음을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반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과 속이 약간 같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뭐 가사노동 같은 것도 많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6대4 정도로 남편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이렇게 배려심도 좀 많고 존경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죠. 네. 아예 저기 선생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내가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셔본 적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지금 살짝 더듬으셨는데요. 네. 네, 없습니다. 저희 집 공식적인 입장이라서 그래요. 네.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두 분, 우린 11살에 만났다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통해서 이상원 국장님께 개인적인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우린 11살에 만났다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제기구의 정년은 몇 년이에요? 62세인데 최근에 65세로 연장이 돼서요. 61세에 퇴직할 수도 있고 65세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원 국장님이 꿈꾸는 은퇴 이후의 삶이 있으실까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계속 계실 거예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실 와야죠. 거예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네. 좀 조용한데 자리를 잡아서 제가 강아지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책 읽고 뭐 친구 만나고 좀 편안하게 좀 잡다하게 좀 지내고 싶고요. 개인적인 욕심은 이제 조금 뭐 그렇게 하면서 너무 또 놀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시민 사회 운동 하시는 분들 조금 돕는 일. 제가 요즘 치어리딩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앞서서 이런 건 제가 못 하고요. 좀 옆에서 돕는 일 이런 걸 좀 해볼까. 그런 생각하고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성북구는 어떠세요?
성북구는 너무 비싸요. 예, 이번에 와보니까 정말 좋네요. 그래서 네. 저 산도 좋아하고 해서 막 갑자기 도성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는데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북구. 아 근데 제가 성북구 너무 비싼 동네 같아요. 네, 그 성북구에 대학이 많잖아요. 근데 성북구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도 성북구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그걸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너무 비싼 동네가 되어버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오케숙 선생님과 이상원 국장님 은퇴하시고 나서 한국으로 오시면 또 행복하게 재밌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책을 쓰실 때 야, 이 책은 이런 사람들이 혹은 이런 독자들이 꼭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있을까요? 예, 보통 책을 쓸 때 그런 독자를 딱히 생각은 잘 안 하는데요. 뭐 굳이 그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책은 뭐 정책 전문가라든지 뭐 정책 결정자,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은 제가 생각했던 독자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전 대통령께서 읽고 추천해 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사실 읽기 쉬운 책은 사실 아니거든요. 주제도 좀 어렵고요. 가운데 좀 전문적인 얘기도 있어 쉽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책 제목이 좋다고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책 제목만 보고 책을 잘못 사신 분도 꽤 많아요. 이게 예, 뭐 같이 가면 길이 된다니까 뭐 연애 소설인가 이렇게 해서 사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말랑말랑한 에세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어두운 현실을 다룬 책이라서 좀 당혹스러웠다 이런 감상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그 제목이 너무 말랑말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아까 계속 제가 제 책에 사실은 목적이 뭐냐를 굳이 물어보신다면 이 노동 문제, 특히 뭐 산업재해를 비롯한 좀 어려운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조금 올리는 게 사실 그게 이 책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토론하는 책도 아니고요. 이거 뭐 대안을 제시하는 책도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어떻게 좀 이걸 올려야지 사회적 공론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대안도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책이 그 최종적으로 2023 성북구 한책 비문학 부녀 선정도서가 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 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기 책을 읽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뭐 감상평이랑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 나누시고 이런 게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결과 끝에 뭐 뭔가 이렇게 상이 있으면 그건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쁜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네, 근데 안타깝게 떨어지면 좀 서운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죠. 네. 예, 저는 지금 여기까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책에 나온 대목 가운데 좀 같이 한번 읽고 싶은 대목이 혹시 있을까요? 네. 네, 이 질문이 끝나고 나서 청중 질문을 받을 테니까 미리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부분을 네, 읽어봐도 두 부분 읽어도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뭐 경제학 이야기하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관련된 건데요. 제가 그 이모집의 냄새라고 맨 처음에 나오는 글입니다. 거기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이모부처럼 저렇게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제발 노동자를 상품처럼만이라도 취급해달라고 하고 싶다. 행여 깨어지고 부서질까 조심스레 포장된 택배 상품처럼만이라도 이렇게 썼고요. 네. 그다음에 32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게 나침반에 관한 건데요. 네. 제가 이 부분을 고등학교도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나침반을 열심히 설명했거든요. 이렇게 바늘이 뚫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생들 중에 거기 한 70명 정도 있었는데 나침반을 실제로 본 분이 한 명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바늘이 뚫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향과 떨림이 섞였어야 비로소 세상이 나침반이 된다. 내가 그 방향을 향해 제대로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것이 나침반이라면 방향과 떨림 어느 하나만 봐서 될 리는 아니다. 나침반 끝이 흔들린다고 방향을 부정하는 것이 반동이고 방향의 존재를 이유로 제가 선 곳이 옳다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태보다. 둘 다 앞길을 막기는 매한가지다. 네, 294쪽에서 295쪽에 있는 네, 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 두 부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었는데 또 딱 읽어주셔서 약간 통했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미리 준비해온 질문은 다 이제 드렸고요. 그 혹시 청중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사실 내일 모레 출국하신대요. 그래서 다시 보기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머뭇거리지 마시고 손 드셔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네. 안녕하세요. 그 성북구 한책 추진단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맞는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목이 굉장히 소프트한데 내용은 좀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경제론서가 너무 많이 등장했는데 읽어본 책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걸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나? 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이제 그 플래트폼 금음에다가도 글을 남기긴 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제러미 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써놓으신 걸 보고 내가 이 책을 되게 잘못 읽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는 잉여인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도 많고 사실은 좀 더 다른 노동의 미래를 꿈꿨는데 실제로 지금 제 자녀가 이제 대학에 갈 때가 오고 있고 취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좀 두려움이 앞서요. 앞으로 그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근데 선생님은 많은 그런 어떤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또 경제학자로서의 그 해안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노동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답을 드리면 틀릴 가능성이 100%거든요. 왜냐면 미래에 관한 건 사실 알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거 유튜브에 박제되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단 틀릴 수 있다는 것부터 말씀을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관련돼서 질문하신 건데, 일단 제가 제일 이렇게 미래 이렇게 할 때 제일 경계하는 거는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걸 저는 제일 경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종말론적인 시나리오가 딱 되어버리면 논의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뭐 기본소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 소득 보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일이라는 게 일자리라는 게 돈 버는 수단만은 아니죠. 물론 돈을 버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와 연결되는 거고 가족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공동체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사실 그게 또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일자리인데 뭐 일자리가 뭐 명만한 게 없어진다, 뭐 명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취급할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종말론 시나리오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논의를 못 해요. 일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한 논의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경계를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자리 걱정은 사실 안 해요. 일자리 걱정이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이 낮아져서 지금 0.7이거든요. 0.7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동력 수급 상황을 보면 일자리는 원하면 일자리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자리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일자리일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이냐가 저는 정책의 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앞으로 이주노동자하고 같이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너무 줄기 때문에 제가 뭐 산술 계산을 해보면 이번 정부 포함해서 다음 정부 초기까지 한 100만 이상 정도 필요하거든요. 메꾸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 이주노동자 100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같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고 같이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잘 처리를 못하게 되면 이 이주노동자 문제는 금방 정치적인 문제라 조금 정치적으로 나쁘게 이용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고요.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딱 들어오면 맨 바닥에 이제 층이 하나 더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날 때마다 여길 두들길 거예요. 다 쟤들 때문이다. 쟤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 목소리는 젊은 세대에서 내줘야지 되는 거고 586 세대에서 그 목소리 내면 보나마 또 꼰대 소리, 꼰대 같은 얘기 할 거예요. 뭐 권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할 텐데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 다른 계층들과 일을 하면서 살 건지를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학생 황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제 저희 아이도 저한테 물어보던데 똑같은 질문을.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20년 전에 했으면 제가 아마 뭐가 혜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답을 드렸을 텐데 통일을 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통일의 경제적인 뭐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동력 경제학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노동력이 유입되니까 지금 출산율도 낮은 마당에 이주노동자를 굳이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플러스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사회 정치적 비용이 또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근데 그 비용이 과연 이 단순히 노동력 흡수라는 경제적 혜택보다 그게 클지 작을지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없고요. 그 사회적 정치적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막상 부딪혔을 때 여기 계신 분은 다 좋은 뜻을 가지신 분이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노동시장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노동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런 뭐 저는 그런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한 번 질문만 더 받을게요. 네. 머뭇거리지 마시고 소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께서는 방향성을 갖고 치어리딩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퇴직을 하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제 일을 하기 위해서 본교 호텔 외식 경영학과에 재입사한 학생입니다. 늦깎이. 지금 질문을 드리면 제가 오늘 작가의 만남이 3회차예요. 그래서 오늘 뵀는데 앞에 두 분 작가님들께서는 공약을 하셨어요. 그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근데 저기 작가님께서 내일 모레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공약을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시면은 이 좋은 성북교에 오셔서 한성대학교에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고 사모님하고 11살 때 어떻게 그 초등학교 4학년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얘기도 살짝 들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속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분위기가. 예, 그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상옥 장님 오늘 시간은 재밌으셨어요? 저는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자리가 지금 구성이 굉장히 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위압적이기도 한데 시작하자마자 우리 강 기자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편하게 얘기했고 제가 너무 수다를 떨지 않았나 싶기도. 근데 사실 이상홍 국장님께서 편한 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중들이 재밌었나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랬으면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너무 열심히 들어주셨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사투리도 쓰고 이제 어눌한데 너무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하튼 이런 모임이 뭐 책 제목과 같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모임이 그냥 함께 같이 가는 길의 시작점이 뭐 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통하고 뭐 서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조금씩 가는 게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은 길이 만들어지면 그게 때로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저는 그 이상원 국장님의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작을 쓰셔서 펴내셨을 때도 굉장히 좋아를 하면서 서평 같은 걸 올렸고 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도 막 전 대통령님 같은 분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대화도 제가 이끌게 되어서 약간 성덕이 된 기분. 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 버릇없는 질문 드리고 그랬는데 괜찮으시죠? 네, 팡 못하셨으면 괜찮습니다.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성덕으로서 뜻깊고 기쁜 시간이었고요. 이상홍 국장님 앞으로도 ILO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중간에 한국사에 필요한 이야기를 글이나 말로 또 전해주시고 나중에 또 책 내실 계획도 있으시죠? 네, 또 이것도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